네, 오늘 문제풀이부터 시작할게요. 디지털 서비스였고 최신 기술 법규 및 정책, 최신 기술의 인공지능 영상 그래픽. 영상 그래픽이라고 딱 있잖아요. 지능형 연상 분석을 괜히 낸 게 아니거든요. 네. 딱 있고 IoT, 모바일,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이유시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이론, 기술 및 동향 이런 부분들이 출제 기준으로 아예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해설지 여기 첨부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PDF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와 멀티클라우드예요. 일단 멀티클라우드는 단일 업체, 그러니까 벤더의 그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벤더를 사용하는 그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뭐 이렇게 퍼블릭 쓸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단일 벤더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그야말로 프라이빗 퍼블릭.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네. 화면 공유 됐는데? 어, 전체 공유를 안 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은 보이실 거죠? 네.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사운드도 지금 틀어놨으니까 혹시 그냥 말로 해주셔도 돼요. 뭐 안 보일 경우엔. 네. 그래서 프라이빗, 퍼블릭 이렇게 나눠서. 네. 프라이빗은 나 혼자 쓰는 거, 아예 사설로 구축해서 퍼블릭은 남들과 같이 쓰는 거. 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AWS 오늘 뭐 아주라 네, 이렇게 네, 각 그 벤더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그림 표현하신 분들이 있으시던데 좋습니다. 네. 사실 그거 말고는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내가 어떤 차이점들을 캐치해서 넣어볼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 클라우드를 할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복수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는 부분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 GML, 네, 저희가 위치 파악이나 뭔가 그런 어떤 위치 정보에 대한 처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예요. 네.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얘는 마찬가지로 지오그래피 마크업 랭귀지. 네. 그래서 그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내 공간, 인도어기 때문에 실내 키워드 마크업 랭귀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실내 위치 측정 기술 그리고 관련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서 측이 및 3D 모델링 기술에 정형화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얘만 처리할 만한 정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GML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었고 OGC라는 애가 있어요. OGC. 얘는 표준 단체. 이런 위치나 이런 쪽 하기 위한 표준 단체고 CTGML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겠죠. 그래서 기호 공간, 뭐 위상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실내 주행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랭귀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GML 코어 그리고 뭐 이 지오그래픽 마크업 랭귀지 이쪽이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호 공간, 뭐 기하 요소, 위상 요소 되게 막 헷갈리고 어려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네, 별거 아니에요. 기호 공간은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 표시가 아닌 공간의 이름으로 정의야. 이게 뭐 있나? 203호 사파이어 홀 이런 겁니다. 네. 기하 요소는 이렇게 단위 공간 이런 기하로 네, 하는데 각 공간을 대표하는 점으로 좌표를 표현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대표하는 점을 이렇게 딱딱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점 찍어서 사파이어 홀 이렇게 표현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실내 공간의 각 단위의 실내 공간 사이의 위상 요소, 네, 크게 인접성, 뭐 연결성, 각각의 이제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중 뭐 공간 모델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이걸 실내 주행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음식점 가보면 서빙 로봇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왜 웃으세요?
아, 그래요? 아, 어디에 서빙 로봇을 쓰죠? 여기, 못 드셨어요. 아, 청교화에 그게 있나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이제 하고, 공항에 이제 보면은 약간 로봇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이런 위치 정보들을 다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마컴 랭귀지 형태로 저장을 해서 표현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층이 존재한다는 내용들도 좀 있고, CT랑 인도랑 차이점, CTGML 그리고 인도 GML의 차이점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뭐 연관 문제로 IMDF라는 게 있어요. 인도어 매핑 데이터 포맷. 딱 보더라도 인도어 매핑, 네,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한 포맷이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능형 영상 분석 개념 및 기술 구조. 아까 그 영상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정의가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보안 이벤트, 이상행위라는 걸 알아야 하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벤트, 얘도 이벤트죠 다. 이런 멀티 이벤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얘네가 이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CTV를 딱 갖다 대는데 보통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의 움직임이 갑자기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여. 이런 뭔가 일이 났다라는 거를 사실 감지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보안, 객체 인식,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핵심 기능으로는 물체 추적, 룰, 뭐 이벤트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물체 추적은 뭐 그냥 쉬운 것 같아요. 물체 추적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사물 같은 거나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제 추적을 하는 거고 룰은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행위를 해. 네. 뭔가 그 객체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그쪽으로 카메라를 뭐 이렇게 조종하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객체와 배경을 일단 분리해야 돼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배경 이렇게 따가지고 눕기 딴다고 얘기했잖아요. 눕기 따듯이 배경 영역을 분리하고 객체를 식별하고 그 식별된 객체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보안 이벤트 혹은 아니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벤트인지를 보고 이제 그걸 규칙에 맞춰서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좀 해주셔야 네, 이게 점수가 나온다. 제가 오늘 5.7점 드린 분들은 약간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기술적인 구조 요소들이 조금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분리하고, 근데 배경을 분리하면 어떻게 분리할까? 해야 될까? 기술적으로. 그때 쓰는 게 이게 가우시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고 이제 사물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가우시안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런 걸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객체 식별하고 객체 추적하고 뭐 이벤트 탐지 요거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으니까. 네. 녹화 잘 되고 있겠지? 네. 전통적 애플리케이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네. 이거는 온프라미스, MSA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이런 애들이랑. 네. 그래서 밑줄 다 그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온프라미스 밑줄, 모놀리스 밑줄. 이쪽은 클라우드,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그래서 얘네들 얘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심심해요. 적을 게 별로 없어. CI/CD, 뭐 배포, 에자일 정도만 적어서는 사실 이 맛이 별로 안 나거든요. MSA가 꼭 들어가야 된다. 개념도도 MSA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MSA는 각각 이 서비스별로 분리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쇼핑몰을 구성한다고 하면 네, 쇼핑몰의 리스트, 장바구니, 카트, 그리고 결제 이 화면 모두 그냥 한 통에 넣고 한 서버에 넣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트가 죽으면 이 서비스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샵리스트, 카트 그리고 결제는 분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죽으면 하나만 죽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는 게 MSA라는 말씀 좀 드렸던 거 기억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필요하다. 컨테이너. 네, 2교시에 컨테이너 얘기가 나올 텐데 컨테이너나 CI/CD.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셔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네, 그런 맛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테이너별로 배포한다는 것도 요 얘네들마다 MSA 별로도 마이크로 서비스 별로도 이제 별도의 배포 파이프라인들이 다 있고 얘네들마다 별도의 컨테이너들을 띄워가지고
네, 이런 어떤 인프라 관리를 하게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그 실증인가 그 저희 테스트하는 게 이미 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못 찾아봐서 요거는 업데이트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결국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화폐를 찍어내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화폐라는 건 돈의 실물 화폐를 이제 디지털화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중앙 집중, 하나는 분산형이에요. 네. 분산형이 이제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중앙은 A 계좌에서 B 계좌로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럼 중앙 집중 기간, 그러니까 기존처럼 중앙 집중 기간이 실제 그 거래의 원장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원장이라는 건 남은이라는 사람이 정여진이라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줬어. 이거를 기록하는 걸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도 원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장을 원장과 그리고 헤더 이런 것들을 다 해시화 시켜가지고 체인으로 엮는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그 원장을 중앙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선 그게 그냥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뭐 중앙은행 책무의 영향 이런 거는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결제 측면에서 신용 리스크를 완화해야 되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기존 예금 및 대출 감소하는 이런 거에 대한 대응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금리 변동 뭐 이런 애들. 네. 네. 기능 안전 및 주요 표준. 지난주에 한번 설명할 때 이 계층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달라는 얘기 좀 드렸었는데 맨 위에 계층이 기본 안전 규격이에요. ISO 가이드 51. 네, 5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가 각 그룹 안전 규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6하나 508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0204, 뭐 6하나 496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센서, 전기 설비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가 그냥 각각의 그룹이에요. 전체는 각 예를 들자면 할머니가 한 명이 있고, 네, 가이드 50일이라는 할머니가 있고, 이제 아빠가 각각의 이제 그 자식들이 있는 거죠. 아빠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우리 아빠는 6하나 508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는 자동차, 철도, 의료, 제조 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너무 비유가 너무 정말한가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로 이제 좀 드렸고요. 여기서는 기능 안전 표준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설명하셔야 돼요. 산업, 의료기기, 철도, 자동차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의료기기는 14971 뭐 이런 애들 있고 자동차 2626이 여기에 핵심 내용들을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2626에 들어가는 애들, 뭐 레벨이라든지 이런 애들, 네. 좀 표현을 해주셔야 얘네들 같은 맛이 난다라는 부분들. 여기는 뭐 암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뭐 수용 가능, 수용 허용 가능, 뭐 허용 불가능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기능 안전이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죠. 안전 대책에 필요한 부분들, 세이프티 펑션으로. 네. 기능 안전이잖아요. 네. 안전한 기능. 네. 그래서 전체 위험을 보면 위험은 작고 클 수 있어요. 보면은 이 안전한 상태에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수용 가능한 상태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요 사이에 잔류 위험성, 위험은 있지만 그 뭐 사소한데 그리고 이거 발생하는 게 뭐 한 진짜 그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적어. 이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잔류 위험성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사고 한 번 나면 크게 터져. 이럴 때는 거기에 관련된 기능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 규격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네, 레이다. 네. 네, 라이다는 고출력 펄스 레이저고요. 레이다는 마이크로파예요. 네, 이 두 개가 일단 틀립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얘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레이저 빔의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획득하는 기술이에요. 주로 자동차에 주로 많이 들어요. 그뭐 스마트카나 이런 데 보면은 자동차 앞차와의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할 때 둘 다 쓰이는 기술이에요. 레이더가 들어가는 자동차도 있고요. 라이다가 들어가는 자동차도 있고 아이폰에도 심도 측정을 위해서 저 라이다가 들어가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전재성님과 저 뒤에 있는 이제 이재청님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 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저 전파를 라이더 전파를 쏴서
네,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TOF라고 해요. 네. 타임 오브 플라이트, 비행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거리를 측정할 때 저 TOF라는 얘기가 키워드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크게 어렵잖아요. 데이터에서 뭐 데이터 애퀴지션이라는 게 데이터를 획득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레이저를 쏴서 실제 돌아오는 거를 RX 옵틱스라고 하는, RX가 리시브예요. 리시브 옵틱스. 광학, 네, 광학, 리시브 광학에서 그쪽에서 이제 수신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라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개념도는. 그래서 구성도는 당연히 이 쏘는 거 있고, 뭐 소스, 그리고 옵틱스, 디텍터, 네, 이렇게 나눠지고요. 레이더는 좀 다르네요. 네, 통제기와 송신기가 있고, 뭔가 우리가 전파 쏘듯이 이렇게 삐비비비빙 뭐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수신해서 신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자율주동차, 주행자동차의 단계예요. 그래서 0부터 5까지 있는데 비자동화는 아예 안 한 거고 완전 자동화가 된 게 레벨 5입니다. 네. 참고 삼아서 스마트카가 혹시 나오게 되면 이런 걸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 컨테이너 가상화 설명할게요. 오늘 이건 다 잘 쓰신 것 같아요. 컨테이너. 네. 워낙 뭐 많이들 좀 보셔서 그런지 네, 잘 쓰셨던 것 같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네, 그리고 가상화니까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 뭐 경량화, 적은 서비스 시스템 요구사항, 자원 배분 용이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가상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가상화가 있고 하나가 컨테이너 방식의 가상화예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 그런데 가상화를 하려고 하면 가상머신 방식은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꼭 들어가요. 네. 가상화를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애들을 별도로 띄워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대지만 세 대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마다 게스트 OS가 별도로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윈도우, 여기는 맥OS, 여기는 뭐 리눅스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컨테이너 방식은 하드웨어 운영체제와 컨테이너 엔진이 들어가요. 여기는 도커. 네. 그리고 OS가 없이 빈이랑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이 앱을 띄워요. 네. 얼마나 이게 단순해요, 벌써. OS가 없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단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큰 차이를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성능 오버헤드 뭐 이런 애들 들어가죠. 네. 그리고 VM 이런 애들이 키워드고요. 컨테이너 관리를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노드는 뭐 한 PC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버 정도로 그 안에 이제 팟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팟에는 컨테이너가 하나만 올라가 있고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컨테이너가 네, 어떤 팟에는 컨테이너가 3개 올라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위에 도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다. 네. 얘네들을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 기술이 쿠버네티스, KFRS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통신하기 위한 API 서버라든지 뭐 스케줄러 뭐 이런 애들이 좀 들어가게 되죠. 컨트롤러 매니저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왜 한숨을 쉬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네, 요분도 잘 쓰셔가지고 제가 모음 답안으로 올려놓은 거긴 한데요. 네. 가상화 비교 꼭 비교를 그 비교 템플릿에 사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비교 템플릿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게스트 OS 이런 게 꼭 더 하이퍼바이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그림에도 그게 잘 표현이 돼 있어야 하고요. 오케스트레이션 뭐 소규모 뭐 이런 애들 도커 썸은 소규모에 적합하고 뭐 이런 애들까지 써주셨네. 마스터, 뭐 워커노드 나눠서 각 구성 요소들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쓰신 분들이 더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에 쓰신 분들 거 쓰신 거를 보험 답안으로 올려놓은 건데. 네. 스마트 팩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0년대 후반 뭐 어쩌고 인더스트리 안에 ICT 기술을 결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가운데는 CPS라는 애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요. 얘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에요. 얘가 없으면 스마트 팩토리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럼 얘가 이 위아래를 중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는 IoT 기술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 공장의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PLM, SCM, ERP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실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네,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처리하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CPS라는 애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애가 핵심 요소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제 물리 세계, 뭐 저희 공장의 기계 팔이라든지 뭐 제조 인력들, 제조품, 실제 나오는 그 컨베이너 벨트라든지 이런 애들을 설계, 운영, 보수하는 개념을 ICT와 접목시킨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요소들이랑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생산 설비나 공장 모델링을 다 하게 되고요. 그 저기 서상현 멘토님이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5단계 수준이 있는데 일단 ICT 미적용부터 고도화 단계가 있어요. 자율운영은 완전 자율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 그냥 다 생산이 끝나는 거예요. 재료가 들어오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가지고 완제품까지 만들어가지고 트럭에 딱 실릴 그 단계까지 가는 거. 네, 그거고 ICT 미적용은 당연히 없음이죠. 네. 어, 그 레벨에 따라서 IoT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네, 기초는 자재나 작업자 얘네들이 IoT 대상이에요. 자재가 들어왔구나. 지금 얼마가 자재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요 정도. 네. 그런데 그 위에 중간 이상 되게 되면 설비나 아까 말씀드린 그 로봇 팔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운전 조건들. 네. 예를 들자면 뭐 사실 그 어느 정도의 그 속도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애들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도화는 완전 전체가 다 자동화되는 수준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주요 도구나 조건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프라는 건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래요. 한국형 AI 스마트 공장 플랫폼. 캠프라고 하니까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코리아 AI를 접목한 매니팩처링 생산 플랫폼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 저비용, 접근성, 표준화, 뭐 표준화는 당연히 플랫폼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면 뭔가 캠프 안에는 전문가 네트워크랑 인프라,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문가 네트워크는 AI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구성 요소 그룹이 있고요. 인프라에는 사스, 파스, 이아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서비스는 AI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기술을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실제 개발 업체들. 네.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창업 벤처 기업이나 설비 장비 기업들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스마트 공장은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서 솔루션을 제공받는 네,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임승현님 답안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실제 기술 요소를 충분하게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현 사례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1교시형이라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김윤주님 답안인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네. 3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다음은 설명하시오. 요거는 진짜 그야말로 IT 자원 유형 서비스 개방 여부 MSP의 역할인데 그냥 클라우드 기본이잖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자원을 내가 어디까지 빌려 쓰느냐에 따라서 이아스파스 사스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서비스 개방 여부는 프라이빗 퍼블릭 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풍부하게 구성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핵심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MSP는 최근에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모든 컨설팅을 다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뭐 구글 클라우드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업체들 몇 군데 있는데 저희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데스핀 글로벌. 네. 네. 그런 애들이 이제 MSP로 네.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원 유형은 이아스파스, 사스 네로 나뉘잖아요. 사스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쓰는 거고 미들웨어까지만 쓰면 파스, 인프라만 쓰면 이아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요. 서비스 개방은 아까 나온 것처럼 하이브리드만 쓸 거냐,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을 쓸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용이라는 게 퍼블릭입니다.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드린 거, 멀티 클라우드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MSP의 역할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지, 뭐 백업 서비스, 리모트 앱 해서 얘네들, 그러니까 이 업체들 기업 내에서도 약간 이런 운영 서비스와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들 같은 것도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실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컨설팅 구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운영, 기술 지원,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큰 대시보드 같은 것도 놓고 실제 워크로드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실제 가상화된 인프라가 좀 더 확장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도 다 운영 대행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주간 모의고사 출제한 건 여기까지고 일단은 그 요거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모험담안 보는 걸 좀 소개를 좀 드릴 텐데 모험담안 보는 것과 그리고 윤진님 모험담안 보면서 어떤 게 좀 좋은 점인지 요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 기술사 학습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혹시 권한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 권한 다 한번 다 쭉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안 들어가 있으시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네.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다 요거 다 넣어 놓을게요. 여기 보면 BP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시별로 여기 볼 수 있고요. 여기 필터들이 있어요. 교시별로도 볼 수 있고 키워드별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키워드는 예를 들자면 김윤진이라고 하면 김윤진으로도 볼 수 있고 오늘부터는 저기 그 아마 서상민님이 올려주실 때 각각 쓰신 사람들 전재성 이렇게 하면 박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영광의 또 이름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안에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비교. 나는 비교 템플릿만 보고 싶어. 그럼 비교. 네.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기본. 그러니까 1교시형 기본을 보고 싶다. 그러면 교시 1교시 찍고 여기에 기본을 하시면 1교시 기본 템플릿들로 되어 있는 애들만 나와요. 이렇게. 네. 그 중에 이제 윤진님 답안을 여기 쪽 이제 김윤진님 답안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기본이고요. 1교시형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까? 조금 쓰면서. 네, 이런 고민도 좀 하실 텐데, 그게 저는 김윤진님 답안이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진짜. 어떻게 이만큼 쓰고도 이렇게 점수를 받지? 약간 이럴 정도로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1교시형이 간략화되어 있는 거는 보이시죠? 네, 이게 우리 원래 그 BP반 템플릿이잖아요, 저게. 그래서 정의 두 줄 잡고 그리고 특징 키워드 두 개 넣어주는 거 그거 해주는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저걸 왜 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저렇게 하지? 1교시형 저는 개념을 조금 더 풍부하게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단락을 진짜 많이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쓰면서도 2단락을 많이 쓰려면 1단락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채점은 2단락에서 다 돼요. 1교시는 그러니까 1단락은 어떻게 되냐면 1단락에서의 그 기준은 저건 뭐냐면 5점을 줄지 6점을 줄지에 대한 기로가 저기서 갈려요. 어디서? 저 정의에서. 네. 제가 채점존이라고 얘기하는 저 끝에 종교로 기술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에 기술이 아니라 전략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서 그때 읽어보고 아, 이 사람 틀렸네라고 하면 이제 5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6점 밑으로. 5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7, 뭐 4.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6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는 저 2단락의 양에서 결정이 돼요. 개념도는 대부분 다 이 정도는 다 그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의 시사점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뭐 좀 넓게 잡아두긴 하셨는데 5줄을 잡아서 최소화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고 꼭 그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딱 개념도 복잡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딱 진짜 저 정도면 돼요. 대신에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몇 개 지금 요 예시는 몇 개 안 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갔잖아요, 지금. 내가 6점 이상을 받겠다. 네, 그러니까 뭐 6.3, 6.5, 뭐 7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거를 적어도 8줄 이상은 쓰셔야 돼요. 네. 점수가 안 나와요. 그 밑에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내가 앞에만 여기 개념도에 막 투자 많이 하시고 이 기술 요소를 딱 6개밖에 안 썼어. 혹은 아니면 4개밖에 안 써. 두 줄씩 잡아서. 두 줄씩 잡아서라고 하면 영상 압축 이렇게 넣고 두 줄을 잡은 거예요. 네. 그렇게 잡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8줄 썼는데요. 근데 채점은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앞에 있는 이 키워드 숫자가 채점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답안을 살펴볼게요. 네. 자율주행 핵심 기술. 네. 뭐 앞에 이런 도입부는 사실 크게 저분은 이제 경지에 올라서 저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쓰던 대로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단락을 이렇게 2개로 나눴어. 나눠서 이만큼을 쓴 거죠. 기술이니까 아예 난 개념도 필요 없이 기술만 다 쓸래. 네. 그러면 얼추 대략 한 1.3페이지 정도 썼는데 네. 이 단락이 지금 이만큼 엄청 많잖아요. 1페이지 이상 됐잖아. 지금. 1페이지 정도 됐잖아요. 채점할 게 많은 거.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 저. 그러면 이 달랑 나 기준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지능형 영상 분석도 비슷합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앞에 놓고 이 객체 영상 분석에서 객체를 식별하고 이거 단단하게 썼어요. 룰 베이스 인터페이스를 넣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AI, 자기지도학습, 정교 딥러닝 이런 걸 넣어줬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그 광어 얘기 나왔긴 했는데 광어 그린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배를 잘 그린다거나 예를 들자면 산을 잘 그린다, 전파를 잘 그린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도 해당되는 키워드가 저렇게 막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채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분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잖아요. 일단 8줄이에요. 네. 8줄 이상 써야 된다. 그럼 1교시형을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네. 2달랑 나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8줄 이상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림은 항상 기본 그림으로 심플하게 그리되 주변에 키워드를 좀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고요. 3단락. 네. 그렇죠. 3단락을 적어야 사실 7점, 뭐 많게는 뭐 8점까지도 나오는데 그렇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3단락을 잘 적어주셔야. 그러면 1교시형 3단락은 뭘 적을까가 좀 고민이시잖아요. 1교시형 3단락은 제가 항상 얘기를 좀 드리는데 팽으로 가던가 아니면 깊이로 가셔야 돼요. 네. 팽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있는 걸 써주시면 돼요. 지능형 영상 분석이잖아요. 그럼 영상 분석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네. 영상 처리 아니면 뭐 저기 어, 디지털 비전인가? 네.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그러고 깊이는 요 위에 있는 애를 조금 더 깊이 써주시는 거예요. 네. 영상 분할에 대해서 아예 깊이 써준다든지. 아까 가우시안 믹스처 기술 뭐 이런 거. 영상 지능형 영상 분석을 위한 가우스처 믹스처 기술. 네. 가우시안 믹스처 기술. 이렇게 적으면 누가 점수를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어. 네. 그리고 나서 내용은 진짜 저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뭔가 막 세네 줄 막 이렇게 오히려 과해요. 점수를 마이너스야. 네. 3단락을 많이 적으면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3단락을 많이 적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점을 하는 건 2단락의 나라고. 2단락이 빈약해 보여. 상대적으로. 3단락을 많이 써요. 그래서 3단락은 저 세 줄 딱 잡았잖아요. 하나, 둘, 세 줄 잡았잖아요. 세 줄 잡고 이렇게 딱 써주시는 게 굉장히 그냥 심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1교시형은 지금 활용 사례를 넣기는 했는데 활용 사례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 위주로 써야 돼요. 팩트. 네. 네. 무슨 기술 뭐 해서 네. 이렇게 팩트 위주로 적어주시면 좋고 대신에 2교시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인공지능을 설명해야 하는데. 네. 2교시형 핵심만 그냥 짚어볼게요. 네. 음,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하는 거 말씀 좀 드렸었고, 네. 지금 여기가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의외로 이 간글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교 씨는 간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간글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이 여기를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나올 거를 암시를 해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기본 설계 과정이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 제도인 CSAP가 있음 이런 식으로 다음에 CSAP가 나와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밑줄을 꼭 그어주셔요. 밑줄을. 제발 밑줄 좀 그어주세요. 진짜로. 그래야 빛이 나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강글은 그냥 강글일 뿐이에요. 강글이 의미가 있으려면 밑줄을 꼭 그어주셔요. 네. 그래서 넣어놨고 여기 보면 밑줄 계속 긋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등급제 밑줄 긋고 밑줄 긋고 이게 사실은 밖에 나와 있으면 글이 안 보이거든요. 잘 키워드가 안 보여요. 근데 밑줄을 그어놓으면 여기 채점하시면 돼요라고 알려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안 나오기는 했는데 이분은 그렇죠. 이거 밑줄을 그어주죠. 네, 네. 4단락은 2교시형의 4단락은 재현, 네, 고려사항 이렇게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네, 4단락에 그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글의 중요성 일단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목차 잡을 때 끝에서부터 잡는 거. 네, 제발 3단락이 제일 많아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3단락은 끝에서부터 잡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웹 최적화 방안 제시. 얘 3단락, 웹 성능 저하 요인은 2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단락은 뭘 적을까? 이렇게 중요성을 만들어서 적으셔야죠. 네. 그래서 도입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필요성, 필요 요인, 중요성, 배경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개 써야 될 때 도입부를 쓰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해설이랑 약간 답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